네, 오늘 밤도 잘 주무셨을까요? 어제장 복귀해보면서 오늘 한번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높아진 기대치에 어제 시가구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좀 갈팡질팡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자사주 매입 효과 등으로 삼성전자는 2%가량 상승을 했어도 엔비디아와 더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하락 마감한 채 온도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국내장은 그럼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3%.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유입 자금이 미미한 수준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국장은 종목 테마 장세와 함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이좋게 수건 돌리기를 하듯 테마가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어떤 테마들이 부각됐을까요? 저희가 어제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한번 짚어드렸었죠. 어제 장중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삼부토건과 DYD는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약을 맺어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어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관련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농업 재건을 위해서 대동을 선택했습니다. 러우 전쟁 반발 이후에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왜냐?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인데요. 이 진격의 비트코인 가격에 국내 관련주들은 한껏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15% 이상 올랐고요. 자회사와 함께 코인원의 지분 약 3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빗썸 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는 T사이언티픽도 한 5.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하루의 끝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 간밤에 이슈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에 게리 갠슬러 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오면서 업계에 반발을 불러온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무려 26년까지의 자녀 임기를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날 나 그만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갠슬러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 사상 첫 10만 달러 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한번 관련주들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다우는 1%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은 0%대, S&P 500도 0.5% 좀 미미한 수준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미국의 3대 자동차 중 하나 불리죠. 포드입니다. 포드 올해 전기차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포드인데 조치를 드디어 취했습니다. 유럽의 인력을 우리가 무려 4천 명 감원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 이유는 갈수록 강해지는 유럽의 환경 규제,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지고 저렴한 중국의 전기차 돌풍도 이어지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겠다라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화웨이 소식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내년 1분기부터 우리가 양산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에서 간밤에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의 제재로 인해서 ASML의 최첨단 EUV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고 또 여러 제재를 계속해서 받아온 상황이었죠. 중국에게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전력의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복합발전소 2개 산업에 대한 건설 운영 사업권을 한전이 따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 네, 이슈 브리핑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고요.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신사업 추진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재건주, 삼부 토건 등 우크라이나 재건 일제히 어제 상한가 찍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 계속해서 불기둥을 찍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화진 과장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푸틴 이제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와 이제 휴전 협상 이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된 이후부터 물론 이제 트럼프 2.0 트레이딩이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평화 협상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물론 결국에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결국 어떤 땅이나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여부에 따라서 조금 생각보다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부 토건이나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현대건설기계나 아니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도 물론 당장의 실적은 어느 정도 부진하는 영향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테마나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재건주라는 거는 일단 정전이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인 건설 장비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물론 그동안 신흥 시장이나 북미 시장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좋았지만은 결국 경기 침체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하향하는 이제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은 만약에 지연되는 이슈가 계속 나오거나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제장에서는 재건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데 이화진 과장과 동일한 입장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시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그냥 단타만 열심히 치시면 되는 섹터죠.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종전 얘기를 이제 푸틴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종전 고려해 볼게. 트럼프 너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휴전 조건 제안을 했는데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런 제안을 하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안을 한 거지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들인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임기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은 이미 오히려 좀 무기를 지원하거나 미사일을 사용하기 허락해 주거나 그 전쟁의 양상은 더 격화되고 있고요. 휴전 직전에 정전이나 휴전이 되기 전에 항상 전쟁은 더 심하게 또 양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이제 제안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제 또 미사일 하나 더 쏜 거는 또 영국 거죠. 이게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 거 썼다가 다시 영국 거 썼다가 왜 그러나 보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러시아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돈 쓰기가 싫어서 발을 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 대륙이기 때문에 그럼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대신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종전시킬 수 없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물밑 협상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권한이 없고 지금 트럼프 옆에는 그런 외교 협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상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달에서 뭐 길면은 1년 이상 끌 수도 있거든요. 협정 자체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신나게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혜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돈은 미국이랑 유럽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친하다고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 포탄 몇 개 보내준 거죠. 그것 때문에 친하다고 이제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돈 냈는데 본인들이 그 이권을 가져가려고 애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항상 돈이 되냐 안 되냐, 미국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그 재건 관련된 걸 팀을 짤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본인들의 회사들을 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종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거나 뭐 되면 젤렌스키는 물러나야 됩니다. 정부 자체가 바뀌는데 우리랑 친했다고 해서 정부 구성원이 다 바뀌는데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젤렌스키는 임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전시 상황이라서 지금 선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종료되면 바로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반대파가 집권을 하면 젤렌스키는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죠. 우리랑 친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신나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또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금호건설로 범양건영 등 뭐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잘 펼치면 되는 거죠? 상한가 가고 하면 뭐 사신 분들은 좋은데 네. 이제 오늘 정도는 파셔야죠. 이게 연속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차트 보시면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잘못 쫓아가면 높게 사서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얘기가 없을 때 싸게 사서 얘기 나올 때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찾는데 가벼운 종목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벼운 종목 문제는 뭐냐면 빠질 때 또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짧게 보고 재워도 하루 이틀 정도만 이제 좀 재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더 상승폭도 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도 클 수 있는 만큼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 이건희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좀 미소를 지으시던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소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맞는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동의를 한다라고 넘어가면 됩니까?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하고 이제 다음으로 대동 관련돼서 한번 농기계 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뭐 우크라이나 농기계 진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점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조금씩 적자 탈출되는 건가요? 사실 뭐 분기 적자이지 뭐 작년 뭐 그 이전 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농기계는 보통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농기계가 필요한 시즌이 이제 5월, 4월부터니까 그때부터 한 1분기 때부터 이제 물량들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정전은 이제 정전이 돼야 이제 정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조금 워낙 곡창지대니까 뭐 트랙터와 같은 이런 농기계 장비들은 이제 수준 모멘텀이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뭐 대동이 뭐 10대에서 뭐 100대 정도 사이에서 뭐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많은 물량은 아닐 겁니다.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고 특히 미국은 존디어라는 가장 큰 이제 농기계 회사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가성비나 이쪽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 대동이나 TIM이 가격대는 낮겠죠. 낮겠지만은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향후는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지원
따른 이 향후의 수주 모멘텀이 나와야 좀 나오는 건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수주 물량이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화 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뭐 향후에 뭐 1,000대나 뭐 10,000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1분기가 자체가 일단 성수기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11월이고 4분기고 이제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랙터나 이런 관련된 농기계 장비들 수주는 보통 나오고 있는데 그냥 워낙 우리가 아마 2, 3년 전에 그때 한참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호황이었던 이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이제 존디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처럼 기술력이 올라오거나 아직은 좀 그런 상태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미 시장까지 진출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아직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여쭤볼게요. 대동 우크라이나 농기계 진출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업계 최초다라고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흐리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나를 잊지 말아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동안 한동안은 대동과 TYM이 또 이제 자율주행, 뭐 농슬라 뭐 이러면서 또 올랐는데 그리고 주가 다 빠졌죠. 예. 근데 지금 더 빠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동이 1년 매출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계약을 일부 이제 우크라이나 총판과 계약한 게 3년간 3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이제 뭐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TYM보다는 대동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TYM은 이제 막 유럽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자기네 농기계 써보라고 오히려 지금 기부를 하고 있죠. 써봐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마트 가면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번 농기계를 줘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동은 좀 유리한 거는 이제 2010년부터인가 이제 그 유럽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 놨고요. 현지 사무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기계가 중요한 거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험한 데서 일을 하니까 땅을 파고 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대동이 더 유리하고 지금 유럽 시장 진출하려고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길게 보면 대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을 좀 우크라이나에 내딛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총판 한 군데와 계약을 했는데 여기 뭐 우크라이나 규모가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뭐 1조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농기계가 그걸 우리가 다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얼마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제 외국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렸는데 만약에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 한번 파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뭐 다시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건 테마에 들어온 건데 재건 테마라기보다는 지금 농사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땅들은 지금 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나중에 좀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따라가서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농민들이 갑자기 뭐 확 이걸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농사 지시는 분들도 되게 보수적인데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제 꿈에 부풀러서 저거 시장을 다 먹을 거야 대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까도 유하진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존디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게 존디어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대형 큰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계들이 더 잘 먹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너무 경쟁자가 꽤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너무 이렇게 환호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동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일하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낙관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네.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아직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뭐 고점이다. 뭐 이런 흐름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뭐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도 그랬고 뭐 보로노이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대다수의 뭐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슈퍼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고성장 그 기간에 물론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경향은 있겠죠. 결국 그게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빌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예전에 201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이오 주도 섹터였지만은 항상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고 찌라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 수급적인 요인으로 약간 하락세를 유도하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면서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뭐 알테전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틀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은 결국에는 회사가 빠르게 해명을 하고 있고 결국 향후에 계약권에 다른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월 13일에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보통 항상 바이오 시즌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빅파마 업체들도 뭐 M&A나 아니면 기술 이전 계약들이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이전에 나오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ABA 바이오도 2년 전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잘 보시게 되면 보통 12월 말쯤에 이제 계약들이 항상 5년 연속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바이오 투심에 조금 하락 약세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항상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둔화 우려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부분 K 바이오 업체들이 결국 계약권과 향후에 대한 마일스톤 그리고 FDA 승인 등 그러니까 그 선진국으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모습들이 하나 둘씩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자체에 대한 흔들림은 조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결국은 다시 반등으로 올랐을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 흐름이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CDMO도 있을 거고 바이오 시밀러도 있을 거고 바이오 플랫폼도 있는데 이제 올해 바이오 플랫폼이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페트롤이나 알테오젤, 리가캡,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 최근에 잠시 조정이 나왔고 결국에는 조만간 또 생물보안법 지금은 이제 하원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서명이 남았습니다. 결국 물론 취임식 전후에 대통령 서명이 될지는 조금 시간을 봐야겠지만은 결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이슈도 좀 CDMO 업체들 조금 워낙 최근 한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내년부터는 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꾸준히 좀 상승 구간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 바이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지면 기회라는 것은 아직 계속 유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도 동일할까요? 악재성 정보가 시장에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얼어붙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펼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바이오 쪽 섹터는 잘 가다가도 한 3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변동성이.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알테오젠은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 어제 주인공이 알테오젠이죠. 마이너스 20%를 맞아요. 넘게 빠졌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렸는데 지금 보면 이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한양이 보여준 게 로열티의 서막이었다면 진짜 이 로열티 시대를 여는 건 알테오젠이 될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직도 제조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부담스럽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 전문가들도 알테오젠을 언급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이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약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도 없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 안 하면 바이오로직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기업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과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가 왜 올라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유한양이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로열티 플러스 로열티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이끌어온 거지 단순히 금리가 빠져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지금 높아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는 지금 4.5에서 막혀서 내려오고 있죠. 장기 금리는. 물론 이제 그게 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기조는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각 기업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심리만 바뀐 거죠.
올라갈 때는 못 사서 안달이다가 지금 빠지니까 또 욕을 하죠. 예,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덤볐다가 조금 많이 털리고 나가야 사실은 제대로 갈 수 있다. 뭐 새로운 또 주주들이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하신 두 분은 어떤 기업을 유명하게 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먼저 한참 또 앉아 네. 계셨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결국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다수의 이제 연말 되면 좀 기술 이전 계약건들이 좀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조정받으면서 ABL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화면 나왔지만 27,000원입니다. 이게 최근에 43,000원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6월 달에 그때 아마 1,400억 이제 자금 조달하게 되면서 간담회가 열렸었고 그때 이상호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올해 연내에 기술 이전을 한 건을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기조가 아직까지 변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미 텀식 계약은 했습니다. 텀식 계약은 한 상태고 결국 본계약이 좀 남아 있다는 건데 그 본계약 자체가 한 달 전후로 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2월쯤이 되면 산업비와 계약했던 임상 1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마일스톤 지급도 대략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 분기마다 아직까지 에이빌 바이오는 계속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는 점을 일단 감안하시게 될 거고 물론 알테전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머크 키트루다 SC 임상 3상 마무리된 거 그리고 탑라인 데이터를 학계에서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음 달 이내에 다음 달이나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탑라인 데이터는 사실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이제 통계적인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알테전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바이오 플랫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더 추가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리아켄 바이오도 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 계약이 나왔던 거는 사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물질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은 다른 게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월 26일쯤에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 좀 빠졌다. 결국에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절대 최근에 빠졌던 거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픽은 어디일까요? 지금 뭐 사실은 저는 리가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세 개를 보고 있고요. 뭐 보로노웨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알테오젠가 저는 이제 탑픽은 알테오젠인데. 근데 알테오젠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보면 일반 회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회 공시 요구를 하면 그렇게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다 빠지고 나서 얘기해 주죠. 근데 이제 알테오젠 요즘에 보면 굉장히 발빠르죠. 네. 예. 이게 사실은 주주들을 위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줬는데 그렇게 대응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기업들도 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뭐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좀 빠지니까 뭐 각종 음해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 뭐 얘기하고 막 루머 돌고 이러는데 정제되지 않은 정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픽을 알테오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바이오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필수 소비재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필수 소비재들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쭉 겪고 있었는데 내수 경기가 부진한 데다가 또 수출 성장률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데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편도 있습니다. 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올해 1분기 때 실리콘투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뭐 북미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뭐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여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때 이제 실제 발표를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이 좀 투심이 사실 꺾인 것도 있습니다. 뭐 실리콘트도 이번에 좀 컨센보다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근데 사실 실리콘트도 사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워낙 이제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신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이 살짝 주춤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실리콘2도 유럽 쪽, 특히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유럽, 폴란드 쪽에 대한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물론 북미 쪽도 워낙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사실 조금은 성장이 사실 좀 살짝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 주가가 빠지는 건데, 물론 이제 대다수의 화장품 업체들도 내년 이제 환율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 짜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화장품 수출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1,380원에서 1,400원 따위에서 이제 머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우리가 환율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 비중,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손실을 얼마만큼 빠르게 줄이냐에 따라서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한번 지켜보시면서 흐름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이제 화장품이랑 음식료 세타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투심이 꺾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조정은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리콘투가 저 상반기에 급등했을 때도 보면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거에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사실 주가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서 이미 주가는 많이 선반영을 시켰다가 지금 실적 그닥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기대보다 안 좋다고 빼버리죠. 그 얘기는 그 기대감을 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기대가 다시 없을 때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내면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쪽도 지금 농심은 실망,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기대가 커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큰 만큼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연장선상에서 오늘 간밤에 땡큐 엔비디아 하면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우가 좀 힘을 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반도체주들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이틀 전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물론 이제 삼성증권 창구로 어제 매수 창구 2위로 아마 올라왔었는데, 삼성증권은 아마 주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워낙 거래 대금이 크다 보니까 사실 100만 주가 이제 크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보통 5만 5천 원대에서는 일단은 계속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만 주를 넣는다고 해서 100만 주 다 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주문 넣는 분들이 결국은 5만 5천 원대는 적어도 지지를 한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어제 전순환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블랙의 수요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이제 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는 그 물량 가동률이나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물론 올해 3분기 때부터 이 전망치가 낮았던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이제 조금 상반기로 조금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SK하이닉스는 16만 8천 원에서 17만 원까지는 일단은 지지해주는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12월까지 에 대한 수출 데이터 반도체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이제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의견이 저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